네, 반갑습니다. 농구팬 여러분. 저는 농구대학의 손대범이고요. 제 옆에는 스포티비의 이규섭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만난 이유는 다음 주에 열릴 EASL 파이널 4 때문입니다. 이번 파이널 4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게 되는데, 자, 파이널 4를 앞두고 이번 시즌 돌아보고 4강전에서는 어떤 대진이 있고 또 누가 이길지 전망해보는 시간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에 이제 ESL 계속 해설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설자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이번 시즌 어떠셨는데요? 굉장히 홈팬들, 그리고 원정팬들, 이렇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리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자국의 리그가 아닌 타팀, 타국의 프로팀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 농구 팬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말에 열렸다면 더 많은 관중들이 오셨을 텐데, 이렇게 수요일로 고정되다 보니까 평일 관중이 약간 적었다는 것. 그냥 KBL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 날은 EASL 하는 날 해가지고 좀 관중들의 기대치도 좀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았고, 또 여러 리그 팀의 또 색깔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농구인 입장에서도 다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KBL 리그와 B리그, P리그, PBA 이런 여러 리그들의 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농구라는 종목의 룰이나 이런 방식은 같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리듬, 그리고 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미. 네. 저는 사실은 홈앤 어웨이 이 경기가 조금 더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관중들에게 조금 더 호응을 좀 이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첫 시즌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홈앤어웨이가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우츠노미아와 오키나와에서 몰아서 하는 바람에 약간 좀 김이 샜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홈앤어웨이를 펼쳐지면서 또 굉장히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다양한 색깔도 엿보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전 필리핀 관중들이 또 오셔가지고 응원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BA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기에 위한 굉장히 화려한 농구를 하는 팀인데,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에서 사실은 조금 처지는 감이 있었던 이유는 역시 관중들은 네. 보긴 좋겠지만 결국 승리는 수비 쪽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KBL 팀들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수비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B리그의 수준을 또 볼 수 있었던, 또 이 각 국마다 이 외국 선수의 이 참여하는 그 선수의 인원도 다르고, 사실 저는 여러 가지로 제 눈에는 굉장히 즐거운 리그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피바 중계를 하지만, 이게 타이탄 일정 속에서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얼굴들 익히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좀 낯이 익은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떠오르는 신예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정보나 이런 걸 좀 검색을 하고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또 저도 타국 리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KBL에서 뛰었던 외국 선수가 그 리그에 있는 것도 발견하면 또 반가워. 또 NBA 선수가 어느 리그에서 뛰는 또 이런 놀라운 모습들도 좀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설하면서도 즐거웠지만 농구 팬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KBL 리그와 또 EASL 리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 선수가 다 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KBL도 2명씩 뛰었는데, 아마 위원님도 중계하시면서 약간 옛날 생각 좀 났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외국 선수 2명이 같이 뛸 때가 있었고요. 네. 또 쿼터로 나눠서 2명, 1명이 뛸 수 있었는데, 예전에 우승했던 생각도 사실은 좀 났고요. 그러면서 외국 선수가 둘이 뛰었을 때 또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사실은 준비가 잘 돼 있던 베테랑들이 또 활약하는 모습도 제 눈에는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피바 이제 아시아컵 예선 중계 때문에 네. 공부를 좀 하다가 안준호 감독님이 맡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안준호 감독님이 팀을 이끌던 삼성 시절을 봤었어요. 2006년 그쯤에 이규섭 위원과 강혁 감독님과 네. 또 서양훈 선수, 또 네이트 존스인데 약간은 그 지향하시는 바가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안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일단 훈련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할지 선수들에게 좀 의견을 좀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 감독으로서 그 당시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선수로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또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근데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 이기고 우리가 해왔던 연습을 토대로 방향을 서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뭐 굉장히 그 당시에도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K와 정관장이 각각 이제 각 조에서 뭐 선두권에 속하면서 이제 4강에 올라갔습니다. 뭐 필리핀, 대만, 일본 팀들과 겨뤄가지고 당당히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렇다면 KBL 농구, 한국 농구가 아니라 KBL 농구를 봤을 때는 좀 KBL의 수준이 동아시아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즌 중에 서로 모두가 인시즌 중에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몸 상태나 선수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히 수비 쪽에서 뭐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외국 코치들의 시선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복잡한 수비를 펼치는 KBL이긴 하지만 사실 이 모습에서 저는 확실한 경쟁력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네. 순위를 한번 짚고 이제 4강 얘기를 할 텐데, A조는 이제 치바제츠, 일본 팀인 치바제츠가 6승 0패로 1위가 됐고요. 정관장이 4승 2패, 그리고 TAT 트로판기가 필리핀 팀이죠. 1승 5패, 그리고 대만의 푸본 브레이브스가 1승 5패로 나란히 또 하위에 있었습니다. B조에서는 이제 KBL의 SK나이츠가 4승 2패, 대만의 뉴타이페이 킹스가 4승 2패, 일본의 류큐 골든킹스가 3승 3패, 그리고 메랄코 팀, 필리핀 팀이 1승 5패로 탈락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류큐가 좀 떨어진 게 좀 약간 아쉬웠는데, 의외로 또 EASL에서는 좀 힘을 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그 B리그하고 출범을 하는 시기에 사실은 JBL하고 BJ리그가 합치면서 출범한 시기에 BJ의 가장 강력한 팀이었던 류쿠가 오키나와를 연고로 두고 있는 팀인데 계속해서 강팀의 대열에 있고 심지어 지난 시즌도 우승팀이었고 뭐 조직력도 굉장히 좋지만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다고 봤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팀이 이 본선에 못 올라올 거라고는 저는 네.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저도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나 승패가 엇갈렸던 경기가 이제 뉴 타이페이 킹스와의 원정 경기, 대만에서 치러진 경기였는데 이때는 제레미 린이 완전 경기를 지배해 버렸었어요. 근데 개인기를 갖고 완전 일본의 수비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 아무리 정교하고 준비가 잘 된 수비도 공격을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의 공격의 확률을 조금 낮출 뿐인데 뭐 그날 제레미닌의 뭐 활약이 그 정도였다면 뭐 상대가 어떤 수비를 했어도 뭐 사실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일단 이 대회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항상 상금이잖아요. 네. 상금이 사실 선수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동기부가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금 액수가 굉장하기 때문에 엄청나죠. 뭐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위까지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4강에서 어떻게든 1승만 더 하면은 저 KBL 팀 누구든 좀 상금을 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필리핀 세부에서 이번 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제 SK나이츠와 정관장이 또 공교롭게도 4강에서 맞붙게 됐고, 또 대만의 뉴타이페이 킹스와 일본의 이제 치바제츠가 붙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기존의 홈앤어웨이가 아니라 아예 대회가 다른 데서 열리는 건 또 NCAA 파이널 4라든지 유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동아시아 슈퍼리그 이 전신 슈퍼 8이라는 대회가 열렸을 때는 마카오라는 지점을 갖고 이런 대회를 열렸는데 이번은 4강부터는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한다는 거, 뭐 굉장히 농구 팬들에게 관심을 끌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팬들이 또 농구 경기도 보면서 좋은 휴양지에 가서 뭐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제레미 린이 안 다치고 한국에 왔다면은 정말 좋지 않았을까. 뭐 지금 다수의 NBA 팬들, 뭐 저도 사실은 그 선수의 활약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근데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출전할 땐 출전이 안 된다는 점. 하지만 뭐 선수의 부상과 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종종. 네. 저희가 SK랑 정관장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4강에 따로 오른 치바와 타이페이, 뉴 타이페이를 좀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어떤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 B리그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치바 같은 경우는 역대 최다승으로 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파이널에서 류쿠에게 아깝게 지긴 했지만, 사실은 2021년 챔피언에 오를 때 당시만 해도 3시즌 연속 챔피언에 오를 만큼 이제는 뭐 일본 B리그를 이야기할 때 치바 제츠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문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대만의 뉴타이페이 킹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창단한 팀으로서 지난 시즌 준우승, 뭐 여기도 아깝게 푸본하게 결승전에서 지긴 했지만 올 시즌 대대적인 영입, 뭐 제레미 린을 영입하면서 뭐 이제는
뭐 세계가 집중하는 팀이 되지 않았나 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치바 같은 경우는 이제 존 패트릭 감독이 저번에 한국에 왔을 때 잠깐 짧게 이제 기자회견 저도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 2005년부터 활동을 하셨고, 또 독일 리그도 다녀오시면서 또 굉장히 이런 이 도시, 나라와 나라 이동하면서 경기 치는 거 되게 익숙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SK 정관장이랑 계속 작년부터 만났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은 뭐 SK랑 정관장도 치바에 익숙하듯이 네. 뭐 서로 다 같이 익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다만 조금의 이제 변수는 이제 대만 P리그를 사실은 이쪽은 좀 스카우터들이 분석하기가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것도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좀 네. 분석을 할 것 같네요. 네. 제비어 쿡스라는 선수가 이제 치바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데, 이 쿡스라는 선수가 저는 말씀드린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작년에 이제 NBL, 호주 리그에서 시드니 킹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NBA 진출했다가 NBA에서 몇 달 안 뛰고 방출됐죠. 이 선수가 방출됐을 때 이 아시아가 난리가 났어요. 얘를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호주에 가니 뭐 일본 가니 중국 가니 말 많았었는데 결국 이 선수를 잡은 팀이 치바였거든요. 네. 뭐 B리그의 지금 위상을 좀 말해주는 그 이야기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좋은 외국 선수들이 B리그를 지금 다수의 선수들이 택하고 있다는 점. 뭐 그 말은 곧 이 B리그가 2026년에 슈퍼리그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뭐 외국 선수들이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리그가 된 것 같네요. 네. 이 팀 하면 또 포인트 가드 항상 말이 나오는데, 토가시 유키. 네. 이 선수는 좀 위원이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 토가시 유키라는 친구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사실 사이즈의 한계, 이걸 뛰어넘는 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일본 대표팀에도 뭐 비슷한 사이즈의 여러 가드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핵심은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신장에 사실은 농구는 피지컬과 뭐 활동량으로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코치들도 그걸 이기는 파워,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어린 지금 이제 농구를 지금 시작하는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그럼 어떻게 피지컬을 준비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신장이 작다고 해도 결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치바가 이제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대회에서 6전승이고 또 평균 16점 차로 승승장구했었는데, 거의 이제 대만 팀 제레미니랑 성장이 빠진 다음에는 SK랑 할 때 거의 뭐 힘을 못 썼습니다. 그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만 팀은 좀. 자, 하지만 뭐 그 린 형제의 그 폭발력,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외국 선수들 중에 이제 뭐 사실 우리의 낯익은 선수도 있고 뭐 멀린스라는 이제 예전에 KT 던졌던 네. 선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팀에 아니그웨라는 선수가 좀 네. 신경 쓰는데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첫 이제 외국 선수 맞아요. 생활을 네. 하는데 뭐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로 변수를 만들어내기 좀 좋은 조건인 게 3점을 좀 잘 쏘는 대만 P리그 팀인데, 사실 치바 같은 경우는 공간을 안 주는 수비를 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림 프로텍트 능력들이 좋고 존문이라는 아주 좋은 헬퍼 수비가 있긴 반면에 B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팀, 그리고 3점 슛에 대한 허용도도 높은 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도 치바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변수의 폭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참에 아예 승패를 예상을 해보죠. SK와 정관장 4강에서 만났을 때 용병 외국 선수 2명씩 다 끼고 뛰었을 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승전에서 네. 정관장이 승리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SK가 부상자가 많긴 해도 사실 SK가 조금 더 좀 승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정관장은 지금 뭐 오마리 스펠맨과 데릴 몰로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안정적인 외국 선수를 가져가던 중에 시즌 중에 교체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카터 선수하고 자밀 윌슨 선수가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 물론 두 명이 같이 뛰는 시점에 윌슨 선수가 외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SK의 지금 윌리엄스 선수가 본인이 왜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증명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담이면 윌리엄스 선수가 EASL 수요일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많이 뛸 수 있다고.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경기를 안 뛰다 나오고 너무 작은 시간을 뛰기 때문에 이 친구의 장점이 잘 잊혀지는 순간에 이런 좋은 동아시아 슈퍼리그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왜 계속해서 계약이 되는지, 뭐 사실은 뭐 데릴 몰로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네. 국내에서 출전 시간 10분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그랬지만 역시 이렇게 두 명이 뛰는 또 대회에서는 좀 더 재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팬들이 보는 이 시각도 좀 달라지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KBL 대표에서 나가는 두 팀 이야기 할 텐데요.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기섭 위원은 SK와 치바가 유리하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또 대회 뚜껑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4강전에서 정관장과 SK가 맞붙게 되는데, 자, 먼저 지난 시즌 EASL 초대 챔피언인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올해 정관장 사실 많이 낯섭니다. 올 시즌 얘기하자면 약간, 지난 시즌의 화려함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좀. 시즌 초반에 물론 굉장히 이적생들의 활약과 맥스웰 선수의 헌신으로 12승 4패 리그 2위까지 올라가는 사실 예상을 좀 뒤엎는 사실 스펠맨 선수가 합류가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들 좀 놀라운 활약도 했지만 오마리 스펠맨 선수가 합류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잡음 사실은 이 팀 스포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액션이나 행동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다운이 한번 됐을 때 이걸 뒤집기가 사실 쉽지 않은 또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또 다시 교체가 되는 시점, 빠르게 좋은 외국 선수를 잘 대처하면서 정관장도 노력을 했지만 지난 시즌의 위력을 보기에는 너무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네. 또 거기서 오는 한계가 좀 명확히 보인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외국 선수 한 명이 다치게 되면 이제 그걸 메우고자 하는 선수들의 노력은 좋았지만 과부하가 또 생기면서 부상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스펠맨 선수의 일단은 부상에 이어서 데렐 멀로나는 또 다른 외국 선수가 과부하가 오면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국 또 교체가 되는 또 악순환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선수들도 사실은 시즌 초반 많은 활동량과 좋은 수비로 좋은 위치까지 가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오는 체력적인 부담 사실 한 5라운드쯤에 돼서 데미지가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세게 오는데 정관장 선수는 2라운드부터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8명의 로테이션이 되는 게 보통의 프로팀이 8명에서 9명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그 중에 많게는 3명, 국내 선수들까지 부상을 입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즌, 네. 좀 힘든 시즌을 하고 있는 정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김경원, 정효근, 아반도 여러 선수 다쳤었고 최성훈 선수도 아팠었고 네. 결국에 또 최근엔 또 정준호 선수까지 코를 다쳤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선수들, 특히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부담이 수비적인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박지훈이라든지 급하게 복귀할 수밖에 없는 최성원 여러 지금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터 선수도 사실 들어와서 홀로 또 경기에 참여가 되면서 몸을 빨리 올려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꾸로 몸이 또 빠르게 지치는 또 악순환이 또 생겼던 시즌이죠, 지금은. 네. 이렇게 한 시즌 동안 좀 동시다발적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수 때도 사실 경험을 해봤고요. 사실 저희는 제가 신인 때 우승을 하고 통합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못 간 첫 사례를 남기긴 했지만 그 해에 외국 선수 둘이 동시에 맞아요. 부상하는 사실은 저희가 2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는 사실 핑계는 될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외국 선수 2명이 같이 뛰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 좀 남달랐고요. 가까운 예로는 제가 감독 대행할 때도 사실은 외국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 생기면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자꾸 나오게 한번 악순환이 생기면 훈련 중에도 생기고 시합 중에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팀의 플랜이 물론 잘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상자가 나올 때는 정말 코칭 스텝이 정말 엄청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네. 근데 정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4승 2패. 그러니까 일본 팀인 치바에게만 2경기를 졌을 뿐, 이제 대만과 필리핀 팀들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은? 2명의 외국 선수가 뛰는 역할을 했을 때 멀로 선수의 영리함 그리고 또 초반에 이제는 정관장이 없죠. 맥스웰 선수의 또 헌신 그리고 그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 배병준 선수의 이제 부상으로 좀 이탈한 상황인데 배병준 선수의 활약 그리고 루키들의 또 활약과 김경원이 또 거기서 좀 활력소를 주고 박지훈이 에이스 역할을 잘 해주면서 사실은 스카우팅이 국내 자국 리그보다는 확실히 안 된다는 점이 저는 잘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SK와 지겨울 것 같아. SK랑 작년부터 지겹게 만났잖아요. 사실 작년 챔피언즈 때 저도 이제 오키나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도 전철 감독과 김상식 감독이 서로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좀 지겹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올 시즌만 딱 봤을 때 정규 시즌 맞대결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올 시즌은 사실은 SK가 압도적으로 5번부터도 모두 경기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문제는 득실 마진이 14점이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곧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은 SK가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오마리 스펠맨 선수가 건강히 잘 버텨서 시즌을 들어왔다면 사실 이슈가 많은 팀이었거든요. 오마리 스펠맨이 그 전 시즌에 SK에게 무너지고 나서 반드시 이 팀을 잡겠다고 뭔가를 해서 들어와서 실제로 그렇게 해냈고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기록과 같은 스코어를 50점을 넘는 엄청난 스코어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왜 최고 외국 선수인지도 증명을 해냈었지만 안타깝게 이번 시합은 조금 SK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는 게 조금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정관장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SK가 또 잘 못하는 게 상대에게 3점을 허용을 또 많이 하는 점인데 정관장은 시즌 기록상으로 3점을 또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변수의 폭은 있는 이 점이 약간의 팬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 KBL에서 뛴 걸로만 본다면 뭐 자미로니 선수에 대한 제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 뭐 사실 평균 득점보다 5득점 정도를 더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정관장이 극복해야 될지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숙제로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숙제를 받는 선수들이 이제 카터와 윌슨인데 이 두 선수를 좀 평가하신다면 좀 어떨까요? 뭐 카터 선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 5년, 6년 전부터 스카우팅을 하던 선수라서 제가 좀 알고 있는 선수인데 제 예상보다는 안쪽 수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KBL 무대에 데뷔했을 때. 하지만 역시 안에서 하는 수비가 익숙하지 않은 선수라 경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상대의 덩치가 좋고 안에서 하는 외국 선수를 수비하는데 좀 버거움을 나타내면서 확실히 최근에는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자밀리슨 선수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는 또 다른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수가 2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은 보이나 하지만 이 외곽에서 하는 선수의 특성상 엄청난 KBL에서 성공을 하거나 이런 슈퍼리그에서 상대를 제압하려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폭발력은 조금 약한 포드형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외국 선수 같이 보여요. 자, EASL에서 그렇다면 정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보다 앞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점슛 부분 이 부분은 뭐 사실 리그 최하위 SK보다는 당연히 난데 다만 SK도 이제 허일영 선수가 좀 복귀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일영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미로니 선수의 활동 제한 폭이 완전치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사실은 세깅이나 헬프 수비의 위치가 허일영 쪽으로 좀 나와주면서 공간이 생긴다는 점, 이 점이 사실은 SK에게는 좀 더 좋은 점이고 정관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숙제가 하나 더 생기는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정관장, 4강에 올라간 정관장과 SK 경기, 정관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SK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나이츠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에도 EASL 결승전도 갔고 또 KBL 결승전까지 갔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눈물을 흘렸던 아쉬움을 남긴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도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DB를 거세게 추격했던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올 시즌 SK도 저희가 앞서 말했던 정관장처럼 부상 이슈가 끊이지 않는데 올 시즌 SK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SK는 오히려 부상이 팀의 이 데스를 조금 늘려주는 효과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8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로테이션, 9명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KBL 팀 특성상 지금 부상자가 3명 정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수비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최원혁, 오재현, 최부경을 잘 활용하면서 사실 SK는 지난 시즌에도 물론 빠르고 공격이 강한 팀이긴 했지만 최소 실점 3위를 할 만큼 좋은 팀이 수비가 좋은 팀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최소 실점 지금 1위를 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실점에 있어서 3.9득점 정도를 낮춰주는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사실은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상위권에 있는 힘이 생겼어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선수 중에서 저는 오재현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이번 시즌 가장 놀라운 선수 꼽으라면 대부분의 팬들이 이제 오재현 선수를 뽑지 않을까 국가대표까지 됐었고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인 해가지고 또 뱅크슛도 넣고 뭐 또 3점슛도 가끔 넣어주고 있고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무명에서 국가대표로 성장한 케이스를 좀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오지환 선수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무명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시절 청소년 대표나 뭐 어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다가 프로에 적응을 좀 잘 못한 데서 잠시 슬럼프가 왔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제가 봤는데 이 선수 사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유심히 봤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강점보다 단점이 많은 제 스카우팅 리포트에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신체 조건, 빠른 스피드, 하지만 제어를 못하는 본인의 스피드, 거기에 공격에 있어서 너무나 좀 어떨 때 보면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여러 가지를 좀 노력을 해서 근데 슛폼도 사실은 메카니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좀 많은 걸 노출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선수를 잡는 역할을 외에는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뭐 수비 로테이션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 보였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SK가 3-2 드랍존이라는 수비수고 또 스위치에 이은 스크램 스위치라고 해서 더 나은 매치를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수비를 쓰는데 사실 오지훈 선수가 경기에 투입될 때는 사이드로 모는 수비만 할 때만 오지훈 선수가 코트에 있었다는 걸 제가 데이터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이해도나 이런 게 좀 떨어졌다고 판단했는데 올 시즌은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메웠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대표 선수가 승선했을 때 저 또한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역시 국가대표팀도 제가 뭐 생각했던 꼭 농구를 잘하는 공격을 잘하는 12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8명을 제외한 9명을 제외한 뭐 2-3명의 선수는 반드시 이런 에너지 레벨과 수비가 좋은 선수가 있을 때 그 팀이 하나가 되고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완벽히 이번에 수행해 주면서 본인의 가치 그리고 본인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지를 정말 저는 이렇게 매년 노력하고 발전하는 선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저도 아까 그때 처음 대표팀 됐던 날인데 발표가 났을 때 오지훈 선수를 라커룸에서 잠깐 만나서 물어봤을 때 이상백배조차 뽑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네. 대표 선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사실 공을 많이 갖고 하면 그렇게 늘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지훈은 세깅을 당하면서 사실은 철저하게 제어가 되는 제한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정말 이걸 이겨내고 대표 선수가 됐다. 정말 저는 누가 된 것보다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게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젊은 선수 이정현이나 뭐 99년생들 네네네. 이 선수들의 성장도 되게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지훈 선수는 뭐 사실 2라운드까지 가가지고 지명된 선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좀 적어도 필리핀 프로팀들이라든지 이제 경기할 때 보면은 쉽게 밀리진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태국전도 기아 선수를 매치업을 시켰는데 전 정말 놀랐어요. 이 압박의 강도도 강했지만 파울이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체스를 이용하면서 자기의 긴 팔과 좋은 신체 조건을 또 잘 이용하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뭐 수비는 단순히 열심히 해서 뭐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다들 뭐 알고 계신 팬분들도 계시지만 수비도 기술입니다. 이 스텝을 노는 기술, 스크린이 왔을 때 빠져나갈 때 스텝 기술. 그래서 사실은 뭐 수비 쪽에 양동근 선수가 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던 같이 뛰어던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기술인 거예요. 언제 컨택을 일으켜서 몸싸움을 일으켜서 공간을 거꾸로 수비수가 확보하고 언제. 근데 오지훈 선수가 이제는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목까지 제어하면서 상대가 좋은 세트 플레이를 못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비력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옷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약간 팬들이 좀 기대도 크지만 또 약간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번에 FA로 합류했던 또 오세근 선수인데 오세근 선수는 좀 부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세근 선수는 솔직히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국 선수가 2명 뛰는 지금 상황 자미런이와 리온 윌리엄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부경 선수가 조금 더 중용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아닌 KBL을 본다면 뭐 가능성은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오세근 선수의 지금 현재 나이와 현재 몸 상태는 뭐 언제 무너져도 사실 이상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팬들이 이제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본인이 단기전에서 증명을 해내야 그래야 본인이 가치를 저는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SK에 영입한 것도 정규리그도 정규리그지만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뽑았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나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요. 외국 선수 둘이 뛸 때와 한 명만 뛸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희와 윌리엄스가 결합했을 때와 혼자 뛸 때의 그 전술적인 SK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그 리온 윌리엄스 선수 자리에 최부경과 오세근이 뛰고 있는데 사실은 전술적인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 전술적인 차이는 이 오세근이 빠진 자리에 리온 윌리엄스가 들어서 이걸 수정하는 것보다는 앞선들의 수비의 그 방향과 공격 세트의 스크린의 이런 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뀌긴 하지만 아마 근데 KBL 시즌, 인시즌 중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굉장히 좀 무엇보다 조금 더 간결할 것 같아요. SK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하셨는데 허일영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단 말이죠. 이 선수가 돌아오면서 SK가 좀 더 부담을 좀 버리게 됐었는데 뭐 슈팅도 그렇고 리바운드 정말 잘 잡는 슈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준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이 선수가 코트에 있는 것만으로 수비수를 하나 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당긴 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자미로니 선수와 리온 윌리엄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하이로 게임을 하든 어떤 백다운을 하든 페이스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또 사실 작전 시간을 KBL 경기 중에 좀 유심히 보는 팬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자미로니 선수가 있는 사이드에 허일영 선수를 반대측이나 이렇게 위치적으로 코너 이런 데에다 잘 적재적재 전체 감독이 잘 사용하면서 공간도 넓혀지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 수비를 가게 될 경우에 사실 3점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까지 본다면 사실 SK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지금 올 시즌 단점은 폭발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 폭발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안영준하고 허일영이라고 좀 보는데 지금 사실은 수비적인 위치에서 백업들이 들어오는 상황과 허일영이 있으면서 멤버 구성을 장신 라인업 아니면은 좀 작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허일영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이제 치바가 결승전에 올라오면 SK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3, 4위전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이제 SK가 상대할 외국 선수들이 이제 2m 6의 백인 빅맨, 존 무니, 혹은 제비어 쿡스, 혹은 대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애니그웨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케니 매니걸트, 195cm 작은 편입니다. 스윙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선수들과 이제 만나게 될 원인을 만나면 어떨까요? 자미로니 선수는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확실히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아시아 리그에서는 외국 선수가 2명까지 뛰는 리그의 특성까지는 저는 전혀 활약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B리그 팀과 KBL 팀이 붙었을 때는 팬들이 좀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런 플레이를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템포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누가 먼저 이 템포를 우리 걸로 만드느냐, 우리가 기존에 하던 템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저는 국제대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를 과연 자미로니 선수가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냐가 저는 이 경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SK가 보면은 정관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이 정말 살인적인 것 같아요. 네. 대만 갔다 오고 필리핀 갔다 오고 이게 팬들 봤을 때는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데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정이잖아요. 저는 항상 저희 감독한테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승했으니까 준우승했으니까 이 영광 있고 이 상금을 차지할 수 있는 대회를 뛰는 거 영광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데미지는 정말 크죠. 사실은 오세근 선수가 왜 원정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에 가면 경기에 출전 못하는지 심지어 제가 정확히 그 계약서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타리그의 외국 선수들은 원정 경기에 출전을 안 한다는 조항을 넣는 선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이렇게 앉아서 이동을 할 때 팬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게 2시간밖에 안 될지언정 무릎에 이제 조금 무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코치로 삼성에서 모 선수는 이동을 할 때 구단 버스를 안 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구단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버스 타면 무릎 부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좀 내려서 KTX나 이런 걸 타더라도 이렇게 좀 걷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만큼 사실은 이 누적된 부상들이 있는 선수들은 사실 데미지가 있죠.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도 틀림없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연봉 받으니까 그리고 상금 받으니까 해야죠. 또 긴 휴식기를 마치고 이제 프로농구도 다시 재개가 되고 또 EAS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시즌 해설에 임하시는 위원님의 또 각오 한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해설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뭐 팬들이 좀 즐겁게 좀 들어주신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들이 조금 더 잘 전달이 돼서 팬들이 농구를 보는 데 있어서 재미가 조금 더 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파이널 4 EAS 동아시아 슈퍼리그 4강전 이야기를 좀 돌아봤고요. 팬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색깔의 농구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누가 올라가든 KBL팀이 결승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 비록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우승도 하고 또 3, 4위전 가는 팀들도 3위 해가지고 다 상금 잘 챙겨서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